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박완서님의 단편소설 전집 중에서 해산바가지라는 책 뒷부분을 같이 나눠드릴게요. 내가 시집 갈 때 신랑이 하필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친정에선 참 걱정들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과부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부터 싫지가 않았다. 친정어머니는 신식 학력은 없었지만 아는 것이 많으셨다. 한글은 물론 하나게도 조예가 깊으셨고 어쩌다 하루 신문이 안 오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실 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지식욕이 강한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어머니도 꼬치꼬치 따지길 좋아했고 꼬치꼬치 따질 대상이 집안일과 자식 일들밖에 없는지라 당하는 자식들을 피곤할 밖에 없었다. 그래 그런지 친정어머니가 지닌 일종의 지적인 분위기가 빠진 어수룩한 시어머니에게 나는 단박 호감을 느꼈다. 편하게 시집살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실한 예감이 왔다. 이모나 고모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갖은 해괴망측한 외아들의 홀시어머니 노릇을 수집해다가 나를 위협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워낙 똑똑한 분이라 말려봤댔자 소용없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그것도 내 팔짤지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나는 어려서 등잔불을 만지고 싶어 안달을 했다고 한다. 식구들은 다 그런 나를 등잔불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조심했지만 어머니는 어린 내가 등잔불을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체험하게 해 그 버릇을 고쳤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다. 시어머니는 내 관상이 적중해 나는 마음 편히 시집살이를 할 수 있었다. 실상 시집살이라 할 것도 없었다. 나는 2살 터울로 아이를 5씩이나 낳았지만 젖만 먹였다 뿐 기른 건 시어머님이셨다. 그때만 해도 식모가 흔할 때여서 우리도 식모를 두고 살았지만 그분은 식모에게 절대로 기저귀를 빨리거나 아이를 업히는 법이 없었다. 왜 내 천금 같은 손자 똥을 남이 더러워하고 찡그리게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업히는 것도 질색이었다. 업고 갈 때 안 갈 때 가는 것도 싫지만 혹시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혀도 안 그랬던 척 속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젖만 떨어뜨리면 데리고 자는 것도 그분의 일이었다. 아이가 애미애비하고 한방 쓰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다. 그분은 한글도 제대로 해독을 못했다. 한때 업무는 캐쳤었지만 써먹을 데가 없다 보니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깨친 글도 써먹을 바를 모를 만치 지적인 호기심이 결여된 분이었지만 자기 나름의 확고한 사랑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은 안방을 쓰고 우리는 건넌방을 썼었는데 작은 집이라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칭얼대는 손자를 잠재우려고 토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직하고 그윽한 자장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잔다. 그분의 자장가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착하고 무고한 아기가 되어 너그럽고 큰 손에 안겨 온갖 세상 시름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듯한 편안한 감에 잠기곤 했다. 고모나 이모들한테서 들은 해괴한 홀시어머니 노릇이란 거의가 아들의 침실을 엿본다든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싶어 한다든가 하는 다분히 성적인 거여서 신혼 초엔 내 쪽에서 문득 침실 밖을 살피기도 했었다. 강박관념에서라기보다는 일종의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가망도 없었다. 그렇게 서로 구순하고 편안하게 서로 사랑한다 할 수는 없어도 자꾸만 늘어가는 세 식구를 더불어 사랑하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어느새 그분은 70곡의 정상에, 나는 40곡의 정상에 다다랐으니 말이다. 75까지도 그분은 정정해서 손자들 도시락찬을 챙기고 싶어 했고, 입시가 있을 때마다 절에 가서 1000번이나 절을 하고 그 생색을 내고 싶어 했고, 증손자 볼 때까지 살고 싶다는 생애 의욕에 충만해 있었다. 좀 지나치리 많지 건강하셔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실 때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혈압이 높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반신불수가 될 것 같다는 우려와는 달리 그분은 얼굴이 약간 삐뚤어졌을 뿐 신속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식욕은 더욱 왕성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쨍쨍해졌고 아침잠은 더욱 엷어졌다. 나는 75살에 이런 정력적인 재기를 경탄에 맞이 않았지만 때때로 배은망덕하게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던 것 같다. 우리 시어머님은 아마 100살은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입을 삐쭉 뗐으니 말이다.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드려도 믿지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묘하게 신경을 거슬렸다. 숫째, 치지도 왜 하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거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고 대견해라. 일찍언니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똑같은 질문은 한없이 되풀이됐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에서부터 먼저 퍼졌다.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을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 때 다 됐다. 네, 씻어 놓았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씻어 놓았대도요. 쌀 씻어 놓았냐? 쌀 안 씻어 놓으면 밥 못할까봐 그러세요? 진지 안 굶길 테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그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 난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볶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필요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듣고 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사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방 문 창호지에 손가락에 침 묻혀 뚫을 것 같은 구멍이 하나 둘 생겨났다. 어느 날 밤 인기척도 같고 야기와도 같은 산뜻한 느낌에 깬 나는 그 구멍에서 음험하게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다. 시집 오기 전 고모와 이모한테서 들은 해괴망측한 외아들의 홀시어머니 노릇을 이 나이에 당할 줄이야. 억압된 성이 얼마나 무서운 학원이란 걸 어설프게 얻어들은 프로이트까지 떠올리며 재확인한 것처럼 느꼈다. 그렇다고 그분의 소시적의 불행과 고독을 손톱만큼이라도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직 소름이 끼치게 혐오스러웠을 뿐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누가 침실을 엿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성적 불만이 축적될 만큼 젊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은 성적 불만보다 더 참기가 힘들었다.
때때로 혐오감이 고조될 때 사리를 방불케 할 섬뜩한 전율을 느끼곤 했다. 이런 정서적인 불균형은 은폐하고 아이들 앞에서나 이웃이나 친척 보기에 여전히 좋은 며느리처럼 보이려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못쓰게 돼갔고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걸 즐기기도 했다. 저 늙은이가 저렇게 며느리를 못살게 굴다가 필시 며느리를 앞세우고 말걸 두고 보라지. 이렇게 악담을 함으로써 복수의 쾌감 같은 걸 느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비밀스러운 속마음일 뿐 겉으로 음전한 효부 노릇을 해야 했으므로 나는 어느 틈에 신경 안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음험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문 밖에서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다. 언제고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미닫이를 열던 남편이 억 소리를 지르며 주춤했다. 그때까지도 우리의 침실을 지키고 있는 밤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남편이 흰 머리를 산발하고 내복바람으로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귀신 같은 노인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건 당연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놀란 건 오히려 나였다. 시어머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밤눈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놋 요강을 남편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네, 이럴 줄 알고 요강을 닦아 놓았느니라. 요강을 놓아두고 못하러 그 먼 뒷간에 가냐? 가길 감기 들려고. 남편이 반짝거리는 놋 요강에 섭이 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오래도록 진저리를 쳤다. 화장실이 시골집처럼 멀달 순 없어도 구억이라 마루를 지나 대도를 내려서 대문간까지 나가야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요강은 야만적이라고 시집올 때 해온 놋 요강을 마루 밑에 처박아두고 쓰지 않았다. 남편이나 나나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은 어쩌다가 있었으므로 조금도 불편한 줄 몰랐다. 아마 이사를 한데도 그 요강이 거기 있는 걸 잊어버렸을 테고 생각났다고 해도 버리고 떠났을 것이다. 그런 요강을 언제 어떻게 꺼내서 무슨 생각과 무슨 기운으로 그렇게 반짝반짝 광을 냈을까? 나는 진저리를 치다가 기어코 몸부림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다. 뭔가 견딜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았다.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정신에도 미친 세포가 있어서 정상적인 온당한 세포를 마구 잡아먹고 마침내 그 질서를 증오와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역력히 감지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오밤중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시어머님은 큰 구실이 하나 생긴 셈이었다. 아침 일찍 우리 방으로 건너와 요강을 내가고 밤이 이슥해 어리어리 잠이 들만 하면 요강을 받쳐들고 와서 머리맡에 놓고 나갔다. 우리 부부는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밤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나도 남편이 잠들었건 말건 공둥이를 허옇게 까고 놋 요강에다 사뭇 요란스럽게 방뇨를 했다. 행여 그 일을 누구한테 빼앗길세라 첫 새벽에 요강을 비우러 들어올 때나 이슥한 밤에 요강을 들고 들어올 때의 그분의 표정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만치 특이했다. 가장 신령스러운 일에 영혼이 불임을 당하고 있는 무당처럼 요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일에 헌신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독재자처럼 고집스럽고 당당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숨쉬기 위해 매일 밤 그분을 죽였다. 밝은 날 밤엔 간밤에 내 잔인한 소망을 부끄러워했지만 내 잔인한 소망은 매일 밤 살쪄갔다. 그 기운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신경 안정제밖에 없었다. 은밀히 먹던 그 약을 남편 앞에서 당당히 입에 털어넣었고 분량도 여발한 듯이 늘려갔다. 그가 약을 빼앗으려는 신용을 하면 마귀처럼 무섭게 이를 갈며 덤볐다. 괜히 이러지 말아요. 이 약 없으면 내가 당신 어머니를 죽일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것보다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는 게 나을걸요? 그게 낫다는 걸 알기에 이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래도 당신 말릴 수 있어요? 요강을 계기로 시작된 시어머님의 우리 방 출입은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문 창호지 구멍으로 엿보다가 밑봉처럼 가볍게 문을 열고 들어와 머리맡에서 속삭였다. 아범, 뱀은 빗장 걸었나? 어머마, 아범 자리 끼 떠다 놨냐? 이렇게 하찮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방이 차서 발을 녹이려 왔다고 요 밑에다가 하얀 맨발을 넣으며 부르르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안방이 제일 외풍이 없는 방이고 연탄불이 과하던데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짓말 시켰나 가보자고 굳이 우리 두 사람을 다 끌어내어 당신 방 요 밑을 만져보게 했다. 쩔쩔 끌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범, 봤지? 냉골이지? 내가 얼마나 서러운 세상에 산다는 걸 아범도 이제 알았지?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게야. 젊으나 젊은 것들은 절절 끊는 방에서 자고 외로운 홀시애민 냉골에서 혼자 내치다니. 이러면서 앙상한 몸을 돌돌 말아 일으켜 세운 양 무릎 사이에 산발한 머리를 파묻고 훌쩍훌쩍 울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은 늙었다기보다는 10서너 살 먹은 소녀처럼 미숙해 보여 남편의 얼굴엔 비통한 연민이 여렸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절 봐서라도 좀 망령 좀 그만 부리세요. 네, 어머니. 그러나 내 눈엔 그분의 그런 짓이 평범한 망령으로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프로이트 때문인지 성적인 연상을 하고 내 속에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다. 그분은 점점 더 자주 우리 방으로 야행을 하였다. 당신 방으로 아들을 불러냈다. 아범, 추워 죽겠어. 정말이야. 냉골이라니까. 늙은이 얼어 죽는 꼴 안 보려면 한 번만 와서 만져봐. 아범, 나 배고파 죽겠어. 어멈이 나를 굶겨. 정말이야. 배가 등깥에 붙었어. 와서 한 번만 만져보라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구실을 만들어냈다. 구실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망령 노릇도 새록새록 새로워졌다. 겨울에서 봄이 되어도 엷은 옷으로 갈아입기를 한사코 마다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도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히기가 며칠은 걸릴 만큼 힘든 일이 되었다. 그런 증세가 점점 심해져 옷 자체를 안 갈아입으려 들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복을 갈아입히려면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지를 만큼 망령은 날로 심해졌다. 갈아입히기를 싫어하고부터는 씻지도 않았다. 목욕을 시키기는 갈아입히기보다 더 힘이 들었다. 순순히 몸을 맡겨도 애정이 없는 분의 속살을 만진다는 건 극기를 요하는 일인데 길길이 뛰며 마다는 걸 씻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분이 정성과 힘을 다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닦아주는 건 오로지 아들의 놋 요강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는 구원의 가망이 조금도 안 보이는 지옥을 살면서도 아이들이나 친척과 이웃들에겐 여전히 묻어나고 참을성 있는 효부로 보이길 바랐다. 내가 양다리를 걸친 두 세계 사이에 심한 격차로 미구에 자신이 분열되고 말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나의 이중성에 악착같이 집착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처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자신의 분열밖에 없다는 자포자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무렵 집에 드날리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냐 말이에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쫓긴 도둑이 사리를 품고 돌아서듯이 그 여자에게서 돌아서서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오늘 우리 어머님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줌마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아, 그러면요. 도와드리고 말고요. 목욕탕에 물 받으세요.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 보는 앞에서 시어머님의 옷부터 벗기기 시작했다. 조금도 인정사정 두지 않고 거칠게 함부로 다루었다. 목욕 한번 시키려면 아이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되어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가며 아무리 참을성 있고 부드럽게 다루다가도 종당엔 다소 폭력적으로 굴어야 그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엔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다루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그분도 내 살기 등등한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반항을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항했지만 나 역시 거침없이 증오를 드러내니까 힘이 무럭무럭 솟아났다. 옷 한 가지를 벗겨낼 때마다 살갗을 벗겨내는 것처럼 절절한 비명을 질렀다. 보다 못한 아줌마가 제발 그만두라고 애걸을 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해요.
나는 식은땀에 말했다. 그리고 아줌마도 내 일을 도울 것을 명령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목신 소리로 갓난아기처럼 물었다. 발가벗긴 노인을 반짝 들여다 탕속에 집어넣고 다짜고짜 때를 밀기 시작했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전현이 나 죽인다! 노인이 온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질게 때를 밀었다. 너무하세요. 그렇게 아프게 밀 게 뭐가 있어요? 아줌마가 노인 편을 들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도움도 안 됐다. 혼비백산한 얼굴로 구경만 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니까요. 차라리 살살 밀어도 죽는 신용할 게 뻔해요. 골치가 빠개질 듯이 띵하고 귀에서 앵앵 소리가 났다. 나는 남의 일처럼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골 속에 아니 온몸에 가득 찬 건 증오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자꾸 증오를 불어넣고 있었다. 마치 터트를 작정하고 고무풍선을 불듯이 자신이 고무풍선이 된 것처럼 파멸 직전의 고통과 절정의 쾌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벼랑간 아찔하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그런 중에도 나는 냉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래도 나를 효부라고 할 테냐고 묻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몸져 누웠다. 파출부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몸살에 신경안정제에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꼴이 엉망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런 귀띔을 했지만 시어머님을 한동안 어디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분의 친정 조카로부터였다. 그런 분을 잠시라도 맡아줄 만한 아들이나 딸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입원을 일단 해보았던 것 같다. 입원을 일단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 제도는 없을 때고 쉬 나을 병도 아니고 아직도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게 몸은 정정하시니 우리가 부자가 아니란 걸 아는 그들이 비용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으리라. 달리 여기저기 수소문해 본 끝에 양로원과 정신치료를 겸한 수용기관이 꽤 있다는 걸 알아내서 우리에게 권했다. 물론 유료였고 그게 그닥 싸달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인 게 되레 우리를 솔깃하게 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시골 정갈한 거처에서 비슷한 처지끼리 가벼운 운동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소일하며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천국이 꼭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물론 자주 면회를 갈 테고 또 자주 그분을 가정으로 초대할 테고 상태를 봐가며 퇴원도 시킬 수 있으리라. 이런 꿈을 꾸며 남편이 직접 일요일마다 그런 수용기간 중 시설이 괜찮다고 소문한 데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번번이 기대에 어긋났는지 남편은 일요일마다 초주검이 돼서 돌아왔다. 어떻더냐고 캐물으면 몬동하네 하는 대답이 고작이었다. 남편이 노인들의 천국을 단념하고 나도 십자가를 다시 질 만큼 건강을 회복해 갈 무렵 역시 시어머님의 친정 쪽에서 스님이 하는 아주 좋은 수용기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왠지 남편이 또 솔깃해했다. 불교 쪽보다는 기독교 쪽에서 하는 기간이 안 낫겠어요? 그건 또 왜? 그냥요. 기독교 계통이 학교도 더 많이 짓고 경영도 더 잘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약간 근거가 희박한 소리를 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여지껏 내가 다녀온 데가 다 무슨 기도원 이름이 붙은 데인데 망령난 노인이나 정신병자를 다 함께 마귀 들리는 걸로 취급하면서 마치 마귀 쫓는 기도를 하는데 마귀 쫓는 기도가 왜 꼭 마귀 목소리처럼 소름 끼치던지. 처음으로 남편한테서 그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셈이었다. 시설은 어때요? 살만해요? 주위 환경은요? 그렇게 궁금하면 같이 가볼래?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지 당신도 어차피 알아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동부인해서 기차를 탔고 완행열차나 서는 작은 역에서 내리는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포장 안 된 시골을 1시간이나 달렸다. 기도원 대신 무슨 암저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마침 가을이었다.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의 소록가엔 코스모스가 한창 보기 좋기에 끝도 없이 피어 있었다. 우선 코스모스 길을 말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남편이 윗도리를 벗어들었다. 알맞은 기온인데도 그의 와이셔츠 등허리에 동그랗게 땀이 배어 있는 게 보였다. 나도 괜히 진땀이 났다. 조그만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어귀엔 구멍가게도 있었다. 구멍가게엔 좌판에 비닐통에 든 부연 막걸리와 라면이 진열돼 있을 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엔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씌어 있었다. 나는 너그럽게 웃어주었지만 속으론 까닭없이 낭패스러웠다. 남편이 자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인도 찾지 않고 막걸리병 마개를 비틀었다. 등허리뿐 아니라 이마에서도 번드르르 땀이 배어나왔다. 서늘한 미풍이 숲을 이루다시피 한 길가의 코스모스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색사까지 꽃이 오색의 나비떼처럼 하늘댔다. 쾌적한 날씨였다. 그런데도 우린 둘 다 달군 프라이팬에 들볶이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막걸리를 병째 마시는 그가 조금도 호방해 보이지 않았고 조바심만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걸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곁눈질했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달랄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니요, 당신 술안주 하게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더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만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기어나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의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자란 해산바가지여야 하네. 첫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 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주 장에 나가 뽀얀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란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 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어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펴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을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대문에 인주를 걸고 부정을 기해하는 37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4번째 딸을 낳고서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이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냐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잊지도 않을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회개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치면서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곤 있곤 했다. 임종 때에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해 했었다. 네,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박원서님의 해산바가지라는 책의 뒷부분을 같이 나눴는데요.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 나이 많은 며느리님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네, K 추책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